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비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지난 시간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비유가 단순히 교과서 개념이 아니라 작가가 세상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우리 주변을 개성적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감상을 해본 윤동주의 햇비라는 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비유의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2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 페이지 24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미 읽은 윤동주의 햇비가 실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은 비유 표현 한번 찾아봤고 밑줄 긋고 이유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죠. 여러분들이 한 활동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도 오늘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본격적인 활동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비유의 개념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 볼 건데요. 우리 비유가 뭐라고 했죠? 비유는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빗대어 말하는 법,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이루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대상 자체를 우리는 원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원관념 한번 표시를 해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관념이라고 있었죠. 보조관념. 이 놈은 바로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가 데려온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전하고자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색다르게, 풍요롭게,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대상, 비유에서는 이 보조관념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접점이 있죠. 유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 사이에 유사성이 전혀 없으면 생뚱맞은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너무 유사해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예요. 이 비유가 과연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수업에서는 세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직유법 이라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 은유법이라는 표현 방법을 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인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종류가 윤동주의 햇비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직접 알아보는,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25페이지를 넘어가 주시면 아마 이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비유가 있어요. 사실 비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더 많습니다. 직유, 은유, 의인, 그리고 대유, 화류, 다 비유의 한 종류인데 그것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기본적인 세 가지만 잘 알아놔도 여러분들이 비유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응용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 세 가지 표현만 제대로 알아봐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각각 직유법, 그리고 은유법, 의인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윤동주의 햇비에서는 과연 어떠한 표현 방법이 구체적으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본 그 뭉뚱그려서 생각해 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까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유법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직유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원관념, 자 원관념은 이 색으로 표시할게요. 원관념과 그리고 보조관념, 아까 노란색이었죠. 보조관념을 여기 나와 있는 가치처럼 드시와 같은 말로 직접 연결하는 비유법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항상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면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 보시면 여기서 자, 원관념을 한번 찾아볼까요?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여기서 원관념은 내 누님이겠죠. 작가가 나의 누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조관념을 가지고 왔냐면요. 바로 꽃이라는 보조관념을 가져왔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 속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먼저 찾는 것이 첫 번째 비유를 파악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유사성이 있을까요? 바로 이거겠죠. 생긴 거. 그러니까 생김새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목이 국화꽃 앞에서라는 제목인데 여기서의 꽃이 국화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누님과 국화꽃이 생김새가 비슷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번에 봄빛처럼 포근한 눈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 뭘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겠죠. 이게 원관념이 되겠고요. 보조관념은 무엇이냐? 그러면 봄빛이 되겠죠. 눈은 겨울에 내리는 건데 어떻게 봄의 이미지가 맺힐 수가 있어? 색다르잖아요. 이런 색다른 표현 방법이 비유입니다. 이 둘 사이에도 유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사성은 우리가 이 포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둘 다 포근하다는 점이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만들어주는 근거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이거 에일리의 노래 한 구절이죠.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여기서도 비유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대중가요들, 노래를 들어보면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 사용된 노랫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떠한 비유 표현이 나타났는지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건 좀 특이해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를 갔어. 그런데 그 모양새가 뭐랑 비슷하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첫눈과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첫눈이랑 내가 가는 거랑 어떻게 비슷할 수 있냐 생각을 해보면 첫눈은 내렸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금방 사라짐이라는 속성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간다는 거, 내가 간다는 것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갔다가 첫눈처럼 그냥 금방 사그라드는 그런 속성을 좀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문장을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같이처럼 드시라고 하는 말이 근데 여기 사이사이에 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봄빛처럼 포근한 눈이다.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모두 다 비유의 구조,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합쳐진 구조를 띠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놈이 여기 같이처럼 드시라고 하는 접속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접속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연결한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직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유랑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은유는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지 한번 밑에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이제 은유법이 나옵니다. 은유법 같은 경우에는 A는 B다. 그러니까 A는 B다.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그냥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연결어가 없다는 것이 좀 특징이죠. 아까 지규랑은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겠죠. 두 대상을 간접적으로 연결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도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한번 분석해보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의 원관념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원관념은 쉽죠?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보조관념 호수라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일까요? 내 마음이 어떻게 호수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내 마음이 호수와 같은 속성, 유사성을 지닌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죠. 자, 이 둘 사이가 갖는 유사성을 뭐냐면요. 맑고 깨끗하고 넓고 깊고 이런 다양한 속성들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은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접속어가 쓰이지 않았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다. A는 B다. 라고 해서 연결이 됐는데 접속어가 없으니까 뭔가 빠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없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개념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지금 꽃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가 여기서 원관념이겠죠. 나는 근데 지금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선생님이 든 비유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너는 내 마음속의 꽃이야.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것도 좋은 비유의 예시가 됐다고 했죠. 나는 지금 꽃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과 조금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다. 그리고 예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지금이 그리고 전성기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꽃은 딱 피었을 때가 한창이잖아요. 곧 지게 되겠지만 그 지기 전에 그 전성기를 누리는 꽃의 모습을 나 또한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한용운 시인의 시의 한 구절인데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 한 문장 속에 두 가지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원관념을 다 찾아볼게요. 원관념은 나와 당신입니다. 자, 그리고 보조관념은 무엇이냐면 각각 나룻배와 행인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나룻배와 행인입니다. 보조관념으로만 만들어진 시의 제목이죠. 자, 보시면 각각의 유사성을 보도록 할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얘기를 했는데 나가 나룻배랑 어떻게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일단 행인은 나룻배를 타잖아요. 그리고 나룻배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버리잖아요. 나와 당신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룻배니까 당신을 보호하고 헌신한다. 그냥 나는 돌보지 않고 당신만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 갈 길만 생각을 하잖아요. 나룻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나룻배 입장에서는 무심한 대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유사성을 지닙니다. 여기 모두 다 접속어 없이 A는 B다. 아주 간접적으로 서로가 유사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은유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비유야? 이렇게 의심을 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유 맞습니다. 자, 일단 의인법 같은 경우에는 무생물은 인간이다. 자, 은유의 구조랑 좀 비슷하죠. A는 B단데 그 A와 B가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일단 원관념이 무엇이냐면 무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처럼, 인간의 속성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무생물과 인간이 갖는 유사성을 드러내면서 좀 생생하게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자, 보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도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여기서 원관념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보조관념은 다 인간이라고 하고 그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돼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비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관념이 나비겠죠. 나비가 춤을 춘다. 근데 여기서 인간과 유사한 속성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춤을 춘다. 나비는 그냥 팔랑팔랑 하면서 날아다니지 이게 춤을 추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면 나비가 춤을 춘다. 이렇게 조금 더 인간답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자, 여기서 이 햇발, 쉽게 얘기하면 햇살입니다. 돌담에 햇살이 비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돌담에 속삭이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속삭인다라고 하는 행위가 인간이 하는 것 같은 행위인 거죠. 인간과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노래 여러분도 알지 않나요?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나비같이 훨훨 날아서. 여기서의 원관념은 산이죠. 그런데 산이 오래됐으니까 이것 또한 의인입니다.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름이 산 위에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구름 모자 썼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자를 쓰는 것은 인간만이 하는 행위이죠. 보통 동물들은 원숭이가 서커스 하면서 모자 막 쓰기도 하지만 그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 인간 혹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조관념으로 갖는 많은 표현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을 의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이 모두 비유의 종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개념만 잘 이해해도 비유는 그냥 다 알게 된 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것은 선생님이 보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하고는 개념만 한번 알아봤는데 실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윤동주의 햇비가 지금 위에 나와 있었죠.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윤동주의 햇비라는 시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비유 찾아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25페이지에 표를 채워보는 시간 직접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 개념에 대해서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과연 시 속에 어떻게 비유가 사용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파악을 해보면, 나는 나의 글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유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이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 그게 오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개수는 나와 있죠. 직유법으로 사용된 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은유법이 한 가지, 그리고 의인법이 한 가지.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비유 표현이 사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윤동주의 시에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노래를 통해, 여러분들 혹시 윤도현 밴드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를 함께 감상을 하며 그 속에는 어떤 비유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과제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